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짱가님이 오늘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인사드립니다. 천안 공주 간 도로 휴게소입니다. 저는 다시 고고싱 할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어디 가시나? 출장일까요? 여행일까요? 예, 아무튼 잘 다녀오시고 휴게소면 또 소떡이죠. 네, 뭐라고요? 소떡. 아, 네, 또 먹는 거. 휴게소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아, 네, 저는 참고로 알감자 좋아합니다. 아, 예. 이준영님. 맥반석 오징어도 있는데. 아, 그것도 맛있겠네요. 그렇죠. 아침부터 먹는 얘기를 배고프게. 이준영님, 세종 장기 출장으로 혼자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매일 삐딱선 정신으로 시작하며 첫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장기 출장이면 도대체 며칠 가신 건데요? 장기라는 거는 적어도 한 달 정도를 얘기하나요? 그러게 출장을 가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혼자여서 좋으실까요? 싫으실까요? 왜 또 이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어? 넘어가요 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네. 제이비가 먹는 거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저는 촌철님들에게 호기심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후리지아님은 울산이랑 경주로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인사 남겨주셨네요. 얼마나 일하기 싫으실까? 왜? 네, 사고의 회로가 비싼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지 뭐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죠. 뭐. 네. 그러니까 휴가를 끝내고 딱 복귀하는 아침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좋기도 하고. 네, 넘어갈게요. 네. 네, 아침 인사는 이 정도로 챙겨드리고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이동관 수호에 나섰는데요. 차례로 새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볼 목소리는 이철규 사무총장입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이동관 대통령 대협력특보에게 마녀 사냥식의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은 팩트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를 마구잡이로 생산하고도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아들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지목된 당사자가 직접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심경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문화방송이었던 MBC가 나를 학폭 피해자로 간주하지 말아달라는 당사자의 입장물을 일주일 7일 전에 이미 받아놓고도 거의 4일 동안 넘게 보도를 하지 않고 진실을 묵살한 것은 방송범죄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만 믿고 거짓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당사자가 학폭이 아니라는데도 생떼 부리듯 흠집만 내려 하고 있습니다. 목리 부리지 말고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어야 되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윤두현 의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있는 이동관 특보의 학폭 관련 보도도 도대체 객관적 기준이 없습니다. 정교조 출신으로 공정성 논란이 많은 당시 정경원 교사의 제보는 다른 교사의 증언과 사뭇 다른데도 일방적으로 상세히 다루면서도 피해자로 거론된 학생의 학폭 부인 입장문은 무시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보도 행태인가요? 네, 발언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잡히는데요. 자,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런 겁니다. 기정사실로 간주되던 것을 논란거리, 즉 검증 대상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사실을 강조하는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합니다. 이어서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 언론의 정치적, 도덕적 의도를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보도 대상이 되는 주인공을 억울한 피해자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실들을 정의 구현으로 치장해서 판정리를 시도합니다. 이런 일련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패턴은 이미 익숙한 것입니다. 바이든이 난리면으로 되는 과정에서 이미 경험했던 패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살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요. 언론을 향하고 있죠. 네. 그렇죠. 특히
특정 언론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존스님 학폭이 아니라면 그럼 국민과 언론은 무조건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방랑객비님은 사과하고 합의하면 학폭이 아닌가요? 라는 물음표를 보내주셨는데 이 물음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들을 할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어쨌든 이건 현재 진행형이고요. 네. 근데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거를 강조하잖아요. 아직 이동관 특보가 임명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냐? 이건 저 이미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동관 특보가 그냥 무명의 민간인이 아니라 대통령 특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도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볼게요. 오디오 주세요. 서울대학교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뇌물수수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여 만입니다. 파면은 교원 징계 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입니다. 그간 서울대는 공소 사실만으로는 징계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위 개최를 미뤄왔습니다. 작년 4월 교육부가 징계위를 왜 신속히 열지 않냐며 오세정 당시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오 전 총장은 석 달 만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전격 파면 의결에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유죄로 나온 것에 대해서를 결과를 보고 징계 절차를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적어도 사실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조 전 장관 측은 결과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는 물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제 이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좀 체크 포인트를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죄 확정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게 과연 온당하냐 이게 기본 논란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건 사실 이미 숱하게 논해졌던 것이다. 그래서 패스하겠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유죄 확정은커녕 1심 판결도 나오지 않고 그냥 기소만 이루어졌는데도 대통령이 면직해버린 경우가 있다. 이 점은 환기시켜드리겠고요. 짚을 점은 이겁니다. 오세정 전 총장이 징계 의결을 요청한 건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징계 의결이 1년 가까이 미뤄졌느냐라는 점. 엄청 오래 걸렸죠. 이건 100번까지는 필요 없고요. 한 10번 정도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심 판결까지 보고 의결하려 했다고 치더라도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난 다음에야 징계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것도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다. 따라서 살펴야 하는 점은 1심 판결 이후 어제 징계 의결까지의 기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의 보폭입니다. 책을 내고 전국을 돌면서 북 콘서트를 갖고 딸 조민 씨는 SNS 활동을 하면서 시선 집중시키고 급기야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까지 나온 상황에서 징계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 인지가 궁금한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서울대가 대응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대응을 한다는 건 정치적 대응인데 서울대가 정치적 대응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울대는 학문의 전당한데.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제 짧은 머리로는 다른 요인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이 서울대에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지금이냐? 이 질문 당연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학교 측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전에 정해진 날짜에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통상 이 같은 회의는 한 달 전에 날짜가 정해진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정해졌으면 5월에 딱 모여서 6월에 징계 의결하기로 일정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5월에 잡아요? 1심 판결 나고 왜 석 달 뒤에 가서 잡습니까? 질문은 똑같습니다.
뱅뱅 도는 얘기죠, 그 얘기. 네. 촌철님들의 반응 조금 엇갈리시는데요. 아루마님이 참 오래 걸렸네요 라고 해주신 반면 김종희님은 1심만으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서울대에는 2심, 대심 결과를 미리 보는 예언가라도 있나 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기소가 됐는데도 바로 면직 처리됐다고. 네. 네, 반면 헬레나님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정파의 유불리로 판단하는 거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셨네요. 근데 최종 결정까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총장이 도장 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절차가 남아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 측이 또 불복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소청 심사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불복 절차 의지도 드러냈기 때문에 어쨌든 사태는 또 장기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내년 총선 이슈랑 맞물리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JB타임즈의 삐딱선 정신 플러스 끈질김의 정신으로 전해드리는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용산구청이 어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이 지역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과는 시기와 방법을 협의해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의 행적도 밝혔는데요.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난 날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마친 뒤에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 추모 기도를 올리고 자택으로 귀가를 했으며 8일에는 새벽 기도에 다녀온 후에 오전 7시쯤 출근했고 9일과 12일에는 각각 연가와 병가를 사용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냥 한마디로 구차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 추모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분향소는 찾지 않았을까요? 유족과 시기와 방법을 협의해서 만나겠다고 했는데 분향소 가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응? 그게 아니라도 유족들이 구청에 직접 찾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왜 안 만났습니까? 그러면? 응? 근데 이런 얘기 다 필요 없고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깔끔하게 사퇴하면 모든 게 끝나는 일입니다. 구차한 변명도 필요 없고 번거로운 숨바꼭질도 필요 없다. 사법적 방어까지 하는 걸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정치 도의적 의무는 다해야 된다. 그 정치 도의적 의무를 다하는 게 뭐냐? 바로 사퇴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사퇴를 언급했죠. 그렇죠? 탄핵해야 된다. 네, 버틴다면 탄핵, 주민 소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사실 12구 참사 처음에 나왔을 때 구청장 주민 소환 얘기가 나왔지만 그때는 요건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주민 소환이 되려면 임기 1년을 지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7월 1일이면 임기가 1년이 지난다. 여기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유리님이 아무도 몰라주는 행보 왜 하십니까? 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사실 박형 구청장이 어제 구청에 출근을 했다는 거잖아요. 오후에. 그럼 유족을 만날 거였으면 어제 그냥 만났으면 돼요. 왜냐하면 유족들이 구청 정문과 민원실 앞에서 있었거든요. 시기와 방법을 협의 안 되잖아요. 무슨 대단한 의전이 필요하다고 시기와 방법을 협의를 합니까? 문 열고 나가면 만날 수 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유님이 세금밥 먹으면 좀 양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네. 어제 입장문이 진심이라면 오늘 출근길 유족들과 만날지 이것도 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정원이 2주 전에 1급 간부 7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냈다가 일주일 만에 번복하고 직무 대기 발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동아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요. 인사를 냈다는 것은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 재가까지 받았던 것을 지금 다시 물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기 드문 일이기는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뒷말이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면 김규현 국정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의 인사 전행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따라붙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해 9월에 1급 그리고 11월경의 2, 3급 간부 100여 명 인사를 할 때도
이 사람이 깊이 관여한 의혹이 있다라는. 그래서 국정원 안에서 실세 중에 한 명으로 꼽힌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1급 간부가 전원 퇴직한 뒤에 주로 내부 승진자로 1급 간부 20여 명을 새로 임명을 했는데 바로 이때 인사를 물린 뒤에 다시 단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도 한번 제가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연장선상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 지난해 10월에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사직한 거 기억하시죠? 네. 이때 원장과의 갈등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 사이에 한 인물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었는데 그때 나왔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인지 지금 이것도 좀 파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뭔가 국정원 안에서 인사를 둘러싸고 뭔가 지금 난맥상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그 인사 재가가 나기 전에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재가가 났고 이게 물렸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인사 난맥상이 그다음에 검증 과정이 대통령실에서도 뭔가 지금 구멍이 뚫려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네, 그 보도에 따르면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재가한 뒤에 인사 전행 의혹이 제기돼 인사가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국정원 지휘 개통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실세라고 꼽히는 분이 김규현 국정원장의 측근이라는 거잖아요. 네, 측근으로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까운 자리에 있다라는 거겠죠. 네. 네. 근데 어떻게 국정원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그러니까요. 1급이면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뭔가 발령냈다 물르고 이건 뭐가 좀 막 조직이 이렇게 되면 삐거덕거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총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요거까지 마저 전해드리죠. 언론사에 집행하는 정부 광고가 있는데 그 광고의 매체별 집행 금액이 나왔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의 증감액인데 이 기간에 정권이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의미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문에서는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 언론사가 어디냐? 조선일보였습니다. 10% 증가율을 기록을 했고요. 반면 한겨레는 마이너스 5.6%의 증가율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방송은 어딜까요?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 곳은 SBS였다고 합니다. 8.9%가 증가를 했는데 자 윤석열 정권과 마찰음을 빚었던 MBC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너스 2.0%를 기록을 했다. 이런 지금 데이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좀 대비가 되죠? 대비가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일반화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신문에서 최대 감소율을 기록한 곳은 세계일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4%의 증가율을 보였으니까 이 수치가 신문사 중에서는 가장 높았는데 세계일보의 지면 논조와 이 감소율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이 있는 거고요. 방송의 경우에도 최대 감소율을 기록한 곳은 연합뉴스 TV였는데 마이너스 7.1%였어요. 이 역시 논조 영향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지켜볼 점은 지금 이거는 21년 대비 22년도 수치를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근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정권이 교체가 되는 해였기 때문에 4월까지 정부 광고 집행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2022년 대비 2023년은 어떻게 되느냐. 요걸 보면 좀 더 확연하게 그 변화상을 좀 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시간이 좀 걸리겠죠. 2023년 이제 6월이니까 내년 가서 좀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변화가 유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선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이 뉴스를 꼽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약간 거칠지만 좀 그 특징은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일반화하기에는 약간 예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런 예외 케이스가 사라지면서 아주 뚜렷한 대비점을 보이게 될지 안 될지 올해에는 요걸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언론 논조는 돈에서 나오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고요. 이윤님은 그런데 ABC 부수 조작 수사는 어떻게 됐나요? JB. 진짜 어떻게 됐나요? 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그거 진짜? 그러게요.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검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B타임즈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